두 번째 인생교실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겠지.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5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라면 아직 3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5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내실 건가요? 두 번째 인생 교실 채널에서는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중년기가 넘어 새로운 시작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인생 사연과 성공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8년간 마마보이 남편과 독선적인 시어머니 사이에서 숨죽이며 살던 소심한 제가 58세에 과감히 이혼을 선택한 후 3년 만에 연 매출 10억 원의 회사 대표가 된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인 성철이는 고등학교 때 과외학원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한 첫사랑이자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학원이 끝나면 친구들끼리 어울려 분식집에도 가고 가끔 놀러 다니면서 조금씩 서로를 연애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대학을 가면서 잠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어떤 계기로 다시 만나 30살이 되기 전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성철이 아버지는 그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사실은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서 익히 들었던 홀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고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성철이의 이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저는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좀 작네? 성철이는 키가 커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첫 인사가 외모 지적이라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드레스 선택부터 식장 결정까지 모든 것에 시어머니의 의견이 우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시면 우리 집 방식이 있다라며 일축하시곤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가 첫 자식 결혼이라 좀 더 근사하게 하고 싶으신가 봐.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직장 일이 조금 힘들기도 했고 결혼을 핑계로 여유롭게 신혼생활을 즐겨보려는 속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건 말건 우리 아들이 아깝다 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더군요. 남편이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도 아니고 직장도 조금 안정적인 회사일 뿐인데 어머니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왔고 친정 부모님도 부유하진 않지만 두 분이 함께 과수원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든 건 시어머니보다 마마보이 성향이 강한 남편이었어요. 모든 일을 제가 아닌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처음에 기분이 싸했던 것은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부터였어요. 저는 태국을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어머니께 여쭤보더니 제주도가 좋겠다며 여행지를 바꾸더군요. 신혼여행지도 어머니께 허락받아야 해. 얼굴이 빨개진 성철이는 어머니가 여행을 자주 다녀보셨으니까 우리보다 여행지를 보는 안목이 있으실 거야.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태국 여행은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집 꾸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구 하나, 커튼 하나 고르는 것도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너무 화려하다,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살림은 예쁘게 하는 것보다 알뜰함이 최고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신혼집은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꾸며졌어요. 베이지색과
연녹색의 차분하지만 약간 촌스러운 색상과 실용성만을 강조한 가구들. 제가 원했던 화사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와는 멀었지만 그것도 나중에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결국 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었는지 모든 게 후회스러워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색깔의 넥타이가 좋을지, 승용차는 어떤 것을 살지도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조언을 부탁하는 거야 라고 나의 이해를 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조언 차원이 아니라 아내인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결혼 2년 차에 수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일어나서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남편에게 밤에 한 번씩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가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나오신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일에 지친 남편한테 떠넘기려고 하네.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저는 홀로 육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마보이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잔뜩 사오신 겁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 오는데 기저귀를 한 번만 쓰고 버리면 되겠냐 하시면서 천기저귀가 아이 건강에도 좋고 하니 계속 빨아서 쓰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제가 벙쪄서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남편 역시 당황했는지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말을 어버버 하더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머니 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 매일 기저귀 빨고 삶을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하실래요? 그저 얌전하기만 했던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쳤더니 시어머니는 놀람과 분노로 손을 바들바들 떠시더군요. 남편도 깜짝 놀라 허둥대더니 기저귀만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치다가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못된 것.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일뿐만 아닙니다. 수진이가 열이 펄펄 끓어 병원을 데려가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나는 아이들이 열나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다. 열 정도로 무슨 병원이냐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다. 해열제나 먹이거라. 남편은 어머니와 내 눈치만 보더니 물수건을 만들어 와서 내게 건네더군요. 난 그 손을 확 뿌리치고 아이를 들쳐 업었어요. 남편은 택시를 잡는 나를 보더니 물수건만 붙들고 뭐라 하면서 혼자 소리치더군요. 난 택시 안에서 울다가 혼자 다짐했어요. 두 사람이 내 아이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이상한 간섭과 남편의 마마보이 행태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져 두 아이의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육아법을 고집하면서 제게는 무척 매정하게 대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독감으로 인해 전신이 두드려 맞은 듯한 통증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 정도로 목이 아팠고 온몸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오늘 저녁밥은 누가 하냐? 나는 다리가 아프다. 남편은 조퇴하고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급하게 뛰어왔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아픈 아내를 걱정하거나 내가 뭐라도 해결할게라고 할 줄 알았어요. 나랑 병원 갈까? 라는 말이라도. 그런데 남편이 제 침대 옆에 앉아서 한 말은 이랬어요. 저 밥만 해놓고 병원에 가면 안 될까?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몸이 펄펄 끓어 몸부림치고 있는 아내에게 시어머니 밥 걱정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나 정말 많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한 끼만 주문 음식 드시든지. 당신이 좀 챙겨드려. 내가 어떻게 해. 그렇다고 어머니가 굶으실 순 없잖아.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다투기 싫어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된장찌개를 끓여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역시 당신의 된장찌개가 최고야라는 영혼 없는 칭찬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고 오직 어머니가 굶지 않으셨다는 것만 중요한 남편. 오랫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은 아내보다 어머니의 한 끼 식사가 더 소중한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호소했어요. 여보, 가끔은 내 편도 좀 들어줘.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예상했던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 당신만 참으면 되잖아. 네, 맞아요. 저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죠. 그런데 왜 참는 사람이 항상 나여야만 할까요? 가끔 시어머니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을 들었던 내가 참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저를 지치게 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부부끼리 축하할 날에는 어김없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시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날은 내가 두 아이를 챙기느라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두고 차가 그냥 떠나버리더군요. 이때 느꼈던 황당함과 배신감은 영영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고 남편이 승진을 하면 기쁘긴 해도 늘 가슴속이 저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으로 혼자 있을 땐 우두커니 하늘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둘 다 집을 떠났을 때 저의 무기력과 우울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이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겨울, 혼자 남아 조용한 집, 커피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8년간 나는 누구였을까? 박성철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 박시진 며느리. 그런데 꿈 많고 발랄하던 윤미영은 어디에 있을까?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니 무기력하고 주름진 얼굴에 가엾게 생긴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라는 여자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미영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던가? 내 꿈이나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이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윤미영은 이렇게 살다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지는 건가? 참 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것저것 간섭하셨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오면 밥만 먹고 쓰러져 자는 똑같은 날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내게 큰 상처가 되진 않았어요.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저 이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강하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던 그때 예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 은정이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은정이는 제가 젊은 시절 직장에서 만난 후배였는데 가끔씩 안부를 전하며 살던 사이였어요. 언니 요즘 뭐 해요? 나는 온라인으로 작은 장사 시작했는데 조금 자리를 잡으니까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게 요즘 좀 한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살림만 하던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재주도 없고 용기도 없으니 말이야. 언니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언니가 싸온 도시락 먹고 싶어서 직원들이 줄 섰던 거 기억 안 나요? 가끔 언니 자취방에서 얻어먹은 김치찌개는 예술이었죠. 내가 많이 귀찮게 했잖아요. 너무나 오랜만에 칭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왠지 울컥하더군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음식은 좀 할 줄 아는데 판매하는 방법도 몰라. 생각보다 쉬워요. 휴대폰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 일단 만나서 얘기해봐요. 은정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실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카페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은정이가 하나씩 설명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여기에서 상품 등록하고 사진은 이렇게 올리고 가격은 여기에다 적고 아시겠죠? 어머 뭐가 이렇게 복잡해.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직접 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은정이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상품명을 입력하는 칸에 미영인의 김치라고 썼는데 글자가 짠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뛰었어요. 무언가 조그만 희망이 고개를 내미는 기분이었죠. 언니가 잘하는 김치부터 시작해봐요.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매일 해온 요리, 특히 김치 담그는 건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인정할 정도로요.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 날부터 은정이를 한 달 동안 귀찮게 하면서 휴대폰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손님들이 맛 없다고 하면 어쩌지? 혹시 환불하라고 난리치면 어쩌지? 하지만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김치 1kg, 15,000원. 결혼 후 처음 제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통장에 입금 알람이 울렸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건 첫 번째 후기였어요. 김치를 먹는 순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후기를 보자 가슴이 방망이질했어요. 누군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엄마 생각을 하며 행복해하고 저에게 감사를 표하다니 이렇게 뿌듯할 수가. 처음엔 직접 만든 배추김치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파는 게 전부였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타박이나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최대한 숨겨보려고 아침에 집안일 다 마치고 시어머니 점심 챙겨드린 다음에야 주방일 하는 척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남편의 눈을 피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리하고 택배 보내는 일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이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했어요.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0건 정도였는데 몇 달이 지나니 하루에 10건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후기도 점점 늘어났는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어떤 젓갈을 쓰시는지 궁금해요. 나물 반찬들이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도라지 무침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만든 요리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28년간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구나. 고객 반응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휴대폰으로 문의 전화가 오고 SNS로 주문이, 메일로는 주문한 식품에 대한 사연까지 적어서 보낸 분도 계셨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더군요. 주문이 늘어나면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다른 반찬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고 요리 강의도 듣고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제 요리를 드시고는 요즘 솜씨가 제법 늘었네? 라며 시큰둥하게 칭찬하셨어요. 물론 제가 장사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셨겠죠. 하지만 남편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휴대폰을 자주 보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을 텐데 직접 묻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대충 짐작만 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2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 가까이 제법 큰 돈이 모아졌어요. 통장을 보면서 은근히 욕심이 생기더군요. 이 돈으로 좀 더 나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때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원한 비밀은 없나 봅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상자도 많아졌고 재료가 쌓이고 새벽에 요리하는 소리도 커졌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죠. 이른 아침 택배 보내려고 포장해둔 상자를 밖에 두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이상하게 보신 겁니다. 제게 따지듯 말씀하시더군요. 너 맨날 휴대폰만 쳐다보고 해서 처음엔 바람났나 의심했다. 음식 재료가 많아지고 수상한 박스들까지 밖에 자주 보여서 내가 관리실에 신고하려 했다.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들킨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이제 이런저런 핑곗거리도 떨어졌고요. 할 수 없이 반찬을 판매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지더군요. 뭐야? 너가 장사하고 있었다고? 그것도 우리 집 음식으로?
마누라가 남편이나 잘 챙길 것이지. CM이 몰래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당장 아들한테 전화를 거시더군요. 회사에 있던 남편으로부터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가셨어. 당장 그 장사 그만둬. 내가 집안일 지장 없이 소소하게 하는 거 당신도 눈치채고 있었잖아.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뭐라고? 내가 생활비를 적게 줬니? 누굴 부족한 남편으로 만드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크고 거칠어졌어요. 2년간 묵인하던 그도 어머니 앞에서는 달라졌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이따위 반찬 나부랭이로 돈을 받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집안 망신이잖아.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다음 말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은 자존심도 없니?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자존심. 28년간 저를 올감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 남편의 자존심, 집안의 체면. 그딴 거 지키려고 그동안 마마보이 남편을 이해하고 시어머니의 성질을 다 받아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러느라고 무너졌던 내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러다 문득 제 통장이 생각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들킨 게 잘된 일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무엇을 시작하는 데 있어 씨앗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더욱 사나워지셨습니다. 며느리가 장사를 하다니 혹시 친정 사업이 망했냐? CM이와 남편을 무시할 거면 당장 이혼해라. 시어머니가 그 말을 뱉는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맞아. 이혼하면 되겠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세월을 저 사람들과 함께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고 마마보이 남편한테 무시당하면서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내가 80세가 되어도 무시당할 테고 남편은 90세가 되어도 어머니 말씀이 맞아라고 할 사람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남편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군요.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가 좀 화나서 한 소리에 그러는 거야? 28년을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참기 싫어. 그럼 그 장사 안 하면 되잖아. 겨우 그깟 일로 이혼까지 들먹이는 거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끝까지 모르겠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무시해도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 난 결혼 전까지 어머니라는 분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견뎌야 하는 거야? 한 번이라도 당신만을 믿고 사는 내 편이 되면 안 되는 거니?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우리가 이해하자. 이제 그런 말 지긋지긋해. 나도 늙어가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어쩌면 내가 어머니보다 더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고. 남편은 그 말을 듣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당장 이혼 준비,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인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분이었어요. 저는 28년간의 모든 것들을 털어놨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언어 폭력, 정신적 학대, 남편의 마마보이 행동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특히 최근 몇 달간의 SNS상 막말 내용 캡처, 심지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것을 몰래 녹음한 것도 제출했어요. 이따위 반찬 나부랭이로 돈을 받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28년간 공짜로 먹여줬더니 배은망덕하구나.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녹취를 듣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어느 정도 목돈은 생기겠지만 계속 벌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저는 적극적으로 반찬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한번 해보기로요. 저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잘 알던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매일같이 찾아다녔어요. 경력 단절 영양사 박 선생님, 명예퇴직한 최 여사님, 음식점을 정리한 이모님, 살림솜씨 야무진 김 여사님, 각자 다른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었지만 모두 의지가 대단한 중년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 무엇이라도 해보자고요. 그들에게 저희 2년간의 노하우와 고객 기반을 보여주니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휴대폰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저도 요리는 자신 있는데 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동안 은정이에게 배운 것들, 혼자 공부하고 매체를 통해 알아낸 것들을 문서로 나눠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상품 촬영하는 법, 설명 글 쓰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 포장과 배송 노하우까지. 어쩐지 무언가에 목마른 분들 같아서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짠했어요. 진짜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프리미엄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면 분명히 승산은 있을 거예요. 서로를 믿어봐요. 저는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28년간 집에만 있었던 제가 이런 과감한 말을 하고 있다니. 우리는 각자 역할을 맡아 할 일을 찾으며 의견 교환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을 느끼게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박 선생님은 영양 균형을 맞춘 메뉴 개발을, 최 여사님은 고객 관리와 홍보, 이모님은 대량 조리 노하우, 김 여사님은 포장과 배송을, 저는 전체적인 기획과 섭외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각자 집에서 소량씩 만들어서 주문이 오면 한 채널에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늘어나면서 공동 작업장이 필요해졌고, 우리는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간단한 주방을 꾸렸어요. 위생허가도 받고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업장에 가는 길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저 이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에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늙기 전에 독립하고 싶어서요. 용기가 부럽네요. 부디 성공한 독립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동지들이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시어머니나 남편의 태클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행동이 잠깐의 주부 파업인 줄 알았나 봅니다.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 어머니가 무척이나 불편해하셔. 뭐라고? 내가 밥과 빨래를 안 해주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시대. 그런데 나는 30살 이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데 어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진짜로 제가 떠날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내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갔어. 더 늦기 전에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당신이 스스로 놓은 거야. 이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 지르시더군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30년간 키워주고 먹여줬더니 이제 이혼하겠다고?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건 친정 부모님이고요.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셨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더욱 흥분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어? 증거 있니?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는 정말로 유치했고 험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버텼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는 기가 죽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순차적으로 재생해서 들려줬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야. 분수를 모르는 것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잖아. 다음 파일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친척들 앞에서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올 여자 줄 서 있으니까 아예 내쫓아 버려. 나이가 곧 60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갈 곳이나 있고. 하얗게 변한 남편을 향해 변호사가 말했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이 총 17개입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어머니가 이 정도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 웃기지 마. 당신이 안 듣고 싶었겠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했겠지. 늘 이런 식이었어. 난 그동안 계속 외쳤어. 그런데 당신은 모른 척 했잖아. 결국 이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2억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제가 반찬 팔고 아껴서 모은 3천만 원과 합치면 2억 5천만 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작지만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걸리는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수는 처음에는 놀라서 이혼을 극구 말렸지만 긴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의 행동과 결정을 이해시켰어요. 역시 큰 아이인 수진이가 생각을 정리한 후 민수를 설득하더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응원해드려야 해. 긴 침묵 끝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가장 크게 걱정했던 아이들의 지지를 얻고 나니 더욱 힘이 났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념으로 처음으로 값이 나가는 정장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선물했어요. 이혼 후 저희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어요. 제가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온라인에서만 판매했는데 주문이 늘어나면서 동네 상가에 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하고 사무실 겸 조리실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엄마 도시락 정식이었어요.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 직접 담근 김치, 당일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로 구성한 도시락이었죠.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어요. 엄마가 해주신 집밥이 그리웠는데 이 도시락 먹고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편식이 심한데 여기 반찬들은 잘 먹어요 하는 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가 만든 음식이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매출이 금방 뛰어오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첫 달 매출 300만 원에서 6개월 후에는 7천만 원, 1년 후에는 2억 원까지 올랐어요. 지역 맘카페에 소문이 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회갑을 앞둔 중년 여성의 창업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응하기로 했죠. 남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잊혀진 제 이름을 찾고 싶었어요. 저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배워 나갔어요. 나이가 많다고 배울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나이가 55세인데 너무 늦었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항상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길게 고민하다 10년 뒤에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약간 부족해도 지금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어쨌든 시작하건 안 하건 나이는 먹습니다. 1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이 화제가 됐어요. 그 후로 중년 여성들의 창업이나 취업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니 새삼 제 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아이들도 주말이나 휴가 때면 내려와 사무관리와 포장을 도와주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저희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도시락 사업에서 요리 노하우를 가르치고 중년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교육 사업을 시작한 거죠. 단순히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판매 방법, 고객 관리, 브랜딩까지 종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은 10명이었어요. 모두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고 각자 다른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이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가 어려워진 분, 아이들이 독립해서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했던 분,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분,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오신 중년기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제게 창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박했거든요. 더 이상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잊혀진 내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윤미영을 찾고 싶었어요. 이젠 어떤 사람들에게 소속된 내가 아니라 나만의 능력을 발휘해서 듣는 회사 대표 윤미영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도 필요했어요. 교육생들에게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제 경험담을 담은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요리 기술부터 사업 운영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고, 졸업 후에는 저희와 협력 관계를 맺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창업에 성공했어요. 어떤 분은 떡 전문점을, 어떤 분은 밑반찬 가게를, 또 어떤 분은 도시락 배달업을 시작하셨어요. 무척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두가 합심한 덕에 우리 회사는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5억을 달성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중년 여성들이었고, 연령대는 42세부터 77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우린 조리팀, 포장팀, 배송팀, 고객관리팀, 교육팀으로 나눠 작은 회사지만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이번 어머니 생신에 와 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언니 얘기를 자주 하세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어요. 굳이 불편한 자리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소심한 복수라도 하고 싶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정성스럽게 선물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프리미엄 라인, 효심 세트였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해산물을 중심으로 취나물, 파김치를 보조 메뉴로 구성하면서 포장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예쁘게 했고 진주 목걸이에 새로 산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친척들의 반응이 볼만했어요. 저를 본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엄마,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2년 만에 보는 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품이에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일부러 크게 소리쳐 인사하며 준비해간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신상품이에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거랍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생일 선물이 고작 도시락이냐? 하는 서운함과 함께 2년 전에 봤던 시어머니, 눈치나 보던 짜증나는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보여지는 나의 모습만으로도 약간 기가 죽은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그래, 고맙구나.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옆에서 축하를 전하던 친척들이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도 만난 듯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시작했어요. 수진 엄마, 신문에 나온 거 봤어. 정말 대단하던데? 방송에도 나오고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며? 우리 딸도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 갑자기 저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괜히 내가 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미안했지만 솔직히 고소한 기분도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변해가는데 가장 어쩔 줄 몰라 하는 건 전 남편이었어요. 구석에 앉아서 술만 홀짝홀짝 마시다가 완전히 변한 제 모습과 친척들의 반응을 보더니 우왕좌왕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넨 후 천연덕스럽게 친척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즐겼어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기 애미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게 되어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의 계획은 실컷 염장만 지르다 웃으며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저 지금 정말 행복하니 옛날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에게 감사드려요. 늦었지만 어머님 덕분에 제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사실 좀 더 젊을 때 이혼하지 않았던 걸 후회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파르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봤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후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 뭐래. 이미 끝났는 걸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지금이 훨씬 좋았어요. 중요한 건 몇 년 전까지도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지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비련의 주인공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내 이름이 크게 새겨진 번듯한 명함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수시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신선한 재료 구매를 위해 새벽 시장을 헤매면서 작업장은 안전하게 가동되는지, 고객 서비스는 잘하고 있는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언론에서 저를 표현하는 제목들도 점점 거창해졌어요. 중년 여성 창업의 성공 모델, 제2의 인생을 개척한 60세 여성 CEO, 경력 단절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윤미영 대표.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런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중년층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리라 저는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려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소녀 시절부터 꿈꿔왔던 곳을 회갑이 넘어서야 가게 된 겁니다. 파리 샹제리제 거리의 노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저는 혼자 감격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요즘도 가끔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분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나이 때문에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왜 그때 시작하지 않았나 후회하고 있겠죠. 늦은 시작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나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낸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당신도 인생 재설계의 꿈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